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 실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물병원 실무가 이제 오늘이 18일 하나, 둘, 오늘 제외하고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 차트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음 주까지는 좀 문제 같은 거 좀 계속 풀어보고 할 예정인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외과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시험이 약간 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희로서도 좀 편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목이 이제 14개나 되는 상황에서 어,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 좀 감이 안 오고, 교수 입장에서도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뭐 학과장님이나 저나 감이 안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문제은행으로 해서 아마 그 교수님들끼리 조금 문제를 모으고 지금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동물보건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서로 이제 문제를 모아서 책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시험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만 모으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되게 많아요. 거기서 이제 선별적으로 나오게 되고, 다만 이건 확정된 게 아니고 문제은행에서 똑같이 뭐가 나올지, 아니면은 문제은행이랑 지금 뭐 요약집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요약집에서 변형이 돼서 나오고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은 첨점만 할지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임상병리에 관련된 내용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병리 중에서 어떤 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분변 검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학과장님께서는 공중보건이라든지 그다음 동물병원 실무, 아마 그다음 동물질병 아마 이쪽으로, 그리고 해부생리까지 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외과 할 때 외과 쪽이랑 방사선 쪽이랑 문제를 한 40문제 정도 그때 풀었었어요. 그때 이제 풀었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마취에 대한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붕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잘 풀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아마 그쪽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고, 일단은 제가 이제 외과 쪽으로 조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이제 그 특례자 강의에서 그 외과 쪽으로 이제 담당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조금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하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또 마취를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이제 머리 이제 좀 새록새록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외과 문제가 지금 낸 게 제가 한 80문제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빨리빨리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리마인드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되고, 왜 이 범위를 지금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자, 일단은 제가 이제 특례자 강의를 할 때 했던 조금 강의자를 우리가 함께 참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조금 포커스가 될 확률이 조금 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강의했던 부분을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문제를 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풀게 해주려고 문제를 좀 냈고, 요런 거 이제 다른 것에도 이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술 쪽이나 마취 쪽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마취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긴 했는데, 수술 가운의 착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술 가운은 제가 이제 수술 가운에 대한 거 이제 했었는데, 수술 가운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회용 가운이 있고, 하나는
그 갈아서 쓸 수 있는 가운이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 가운도 있고 세탁하여 재사용하는 용도의 가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가운은 수술팀이 입는 거죠. 수술팀이 비수술팀 그리고 수술팀으로 이루어져서 수술팀 같은 경우는 멸균 가운을 하고 멸균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스크럽 다 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멸균된 상태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 가운은 반드시 멸균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수술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운을 착용한 후에는 오염구역에 있는 것과 닿아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가운 착용한 후에는 여기 있는데 접촉을 하면은 당연히 오염이 되게 되죠. 스크럽을 끝내고 손을 닦은 후 가운을 착용하기 때문에 손을 닦는 타월, 헉타월이라 그랬죠. 아래쪽에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헉타월로 손을 닦아요. 그 다음에 그거 버리죠. 그 다음에 목 있는데 그 다음 가운을 이렇게 한쪽 한쪽씩 입고 나면은 다른 보조자가 와서 목이랑 허리 있는 데를 이제 묶어주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위쪽에 있는 게 헉타월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운은 이제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통 수술 그 도구 같은 게 이제 준비가 됩니다. 멸균 장갑을 착용한 후 가운을 입는다. 자,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폐쇄형이라 그래갖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을 입고 나면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빼지 않고 여기다 장갑을 끼우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수술할 때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멸균 장갑을 착용한 후에 가운을 입는다.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가운을 입고 나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멸균 장갑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폐쇄형 장갑 끼는 걸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가 가운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만약에 그 뭐라 그러죠? 가운은 이제 신경 안 쓰고 나는 손만 멸균이 되면 된다. 그때는 개방형 장갑 착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손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장갑을 이제 착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보통 간단한 수술이라든지 처치 같은 거 할 때 보통 스크럽만 입고 그 다음에 멸균 장갑 착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고요. 다음 중 무균 수술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자, 무균 수술의 원칙은 제가 옛날에 한번 정리해서 그 표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랑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멸균 지역에 있어야 되죠. 수술팀원은 동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그 멸균 지역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구는 멸균된 것만 다루고 방수여야 한다 그랬죠. 웬만한 건 다. 왜냐면은 세균이 이제 들어가거나 물이 있게 되면은 세균이 이제 거기서 증식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은 위쪽까지가 멸균이고 손상받았거나 젖어 있으면 오염된 것이고 수술은 손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면 안 되고 이렇게 들라고 했죠. 수술팀이 앉아서 시작하면 앉은 상태에서 수술하여 종료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일치하지만 정답은 이동할 때에는 손을 겨드랑이에 끼고 이동한다. 아니죠. 이런 식으로 손을 위쪽으로, 손끝을 위로 향하게 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에 주의하면서 이동해야겠죠. 자, 다음 중 수술팀과 비수술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술팀이 있고 비수술팀이 있다 그랬죠. 수술팀 같은 경우는 술자,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술자, 그 다음에 옆에서 돕는 수술 보조자, 그쵸?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멸균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테크니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 보조자가 있고 멸균 장비 공급하는 테크니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술팀 같은 경우는 마취팀이라든지 아니면 기구나 장비 공급하는 경우 그런 비수술팀이 있게 되고 다음 중 수술팀과 비수술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비수술팀도 스크럽, 헤어캡, 마스크, 부츠 이거 다 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내가 수술팀이다 그러면은 가운이랑 멸균 장갑 같은 것도 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비수술팀도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팀의 모든 인원은 스크럽을 해서 1차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비수술팀은 꼭 스크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술팀은 반드시 스크럽을 해서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취팀은 비수술팀으로서 오염된 것을 만질 수 있다. 마취팀은 비수술팀의 일원이죠. 그래서 오염된 것을 보통 만질 수 있습니다. 마취팀은 동물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다리라든지 수술에 관여하지 않는 비멸균 지역에 있는 동물의 부위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비수술팀으로서 오염된 것을 만질 수가 있고요. 수술팀과 비수술팀은 서로 간의 동선을 제한하여 오염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서로 간의 동선이 꼬이게 되면은 오염될 수 있죠. 비수술팀은 수술팀에 함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안 되나 수술팀은 비수술팀에 접촉할 수 있다. 일단 오염구역이나 클린구역이나 이렇게 수술팀, 비수술팀 돼 있으면은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수술팀이 수술팀에 접촉해도 안 되고 반대로 수술팀도 비수술팀에 접촉해도 안 됩니다. 정답은 5번.
리브리딩 회로를 사용을 할 때 기기에 장착되어 있으며 내부에 소다라임을 넣어두고 사용하며 소다라임이 사용한 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죠? 이거 우리 마취 기계에 대해서 배웠죠? 정답은 캐니스터예요. 요거죠,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 요 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요 똑같은 사진. 요 안에 소다라임 넣어두고 우리 한번 실습도 해봤죠. 요거를 그대로 위에 있는 나사를 돌리게 되면 압력이 풀리면서 소다라임이 분리가 되죠. 소다라임이 들어있는 캐니스터가. 그래서 이 통을 갖다가 우리가 캐니스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소다라임이 있는 목적은 뭐죠? 자, 여기서 이제 공기가 계속 돌아요. 공기가 계속 도는데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환자가 다시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흡수하게 되면은 사람은 동물이든 사람이든 산소를 섭취해야지 이미 내뿜은 이산화탄소를 섭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소다라임이 이산화탄소를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회로가 두 가지 회로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폐쇄형 회로가 있고 개방형 회로가 있다 그랬죠. 두 개의 차이점은 사용한 가스를 다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가스를 다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용한 가스를 이제 다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방형 회로 같은 경우는 보통 가스를 다시 사용하고 이거를 영어로 논 리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이 리브리드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숨을 다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리딩이라고 하면은 사용한 공기를 다시 사용하는 폐쇄성 마취회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논 리브리딩이라 그러면은 사용한 공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방성 마취를 얘기한다는 거죠. 대부분 동물병원에 있는 마취회로가 리브리딩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원래는 체중별로 논 리브리딩과 리브리딩을 구분해서 써야 되는데 동물병원이 이렇게 막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리브리딩만 쓰는 경우가 많고 논 리브리딩은 가스 재활용을 안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유지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리브리딩을 사용하고 리브리딩 회로가 폐쇄성 회로이고 그 회로가 우리가 공부했던 딱 요거이고 또 우리 실습실에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취를 할 때 이상적인 EtCO2의 수치로 적정한 것은 이거 배웠죠? 얼마나 그랬죠? 마취 모니터 할 때 여기 나오네요. 35에서 45mm 수은. 요거 이제 H가 수은이에요. 그래서 밀리미터 수은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35에서 45가 적정 수치입니다. 계속 35에서 45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호흡에 있어서 마취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수치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문제라 그랬죠? 보통 60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백을 짜준다든지 아니면 기계적 환기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네, 여기 나오네요. 마취 중 EtCO2가 이제 호기말 이산화탄소 요거랬죠? 요 사다리꼴로 생긴 거 수치가 정상보다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모니터링 하는 인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자,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마취 산소 플러시 버튼을 눌러 산소를 공급한다. 자, 산소 플러시 버튼이 뭐라 그랬죠? 산소 플러시는 누르면 순간적으로 마취제 공급을 하지 않고 100% 산소가 공급된다. 산소 플러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은 마취가 깨요. 왜? 마취제가 안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마취가 바로 깨지는 않지만 플러시 버튼을 누르고 계속 자꾸 누르다 보면은 마취가 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치가 정상보다 살짝 상승하기 시작한다면은 당장에 플러시 버튼을 눌러서 깨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틀린 얘기고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일단 기화기를 끄고 마취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화기를 끄게 되면 마취가 완전히 각성이 돼버리죠. 호흡에 살짝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호흡에 있어서 조치를 취해주면 되지 굳이 마취를 깨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호흡이 없어졌다. 그냥 아예 얘가 호흡도 완전 사라지고 인공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호흡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마취를 당장 꺼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 마취 기화기의 농도를 조절하고 호흡백을 짜주면서 EtCO2가 줄어드는지 확인한다. 그래서 EtCO2가 이게 정답이에요.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EtCO2가 상승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마취가 깊으면은 EtCO2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도를 조금 조절해서 마취를 낮추고 그 다음에 호흡백을 살살 짜줍니다. 호흡백 그때 저 그 마취 얘가 호흡백이죠. 어떤 식으로 짜주라 그랬죠? 팝업 밸브를 잠그고 호흡백을 살살 눌러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EtCO2의 수치가 만약에 55다. 이게 다시 한 40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라 그러면은 3번입니다. EtCO2 수치는 기계가 정확하게 잡지 못하므로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계가 웬만해서는 정확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기계가 못 잡으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치를 해야죠. 조금씩 올라가면 환자의 흉곽과 복광을 관찰하여 실제 자발호흡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한다. 자,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자, 자발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발호흡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일자로 쫙 나와요. 근데 지금 EtCO2의 수치가 정상보다 상승했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자발호흡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일자로 쫙 떠버려요. 지금 EtCO2가 높았다는 거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45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의 흉곽과 복강을 관찰하면 실제 자발호흡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안 떴을 때 얘 호흡 안 하네? 숨을 안 쉬네? 하고 실질적으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볼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쵸? 이거는 EtCO2가 아예 없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EtCO2가 너무 높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마취가 너무 얕아서 동물이 각성될 때 흔히 보일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은, 자, 일단은 마취가 깨기 시작하면은 몇 가지 말씀드렸죠.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이 막 빨라지고 그 다음에 혈압도 막 상승해요. 그러니까 마취가 돼 있으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취가 돼 있으면은 그냥 잠을 푹 자고 있으니까 호흡이나 심박이나 이런 게 낮잖아요. 사람도 잠자고 있으면 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흥분한 상태이거나 깨는 상태에서는 호흡, 심박, 혈압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흡이 얕고 빨라진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심박이 상승한다, 그쵸? 맞습니다. 눈꺼풀 반사의 반응 보인다. 눈꺼풀 반사 뭐라 그랬죠? 우리 며칠 전에 했죠? 눈을 톡톡톡 두들겼을 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게 눈꺼풀 반사고, 각성되기 시작하면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을 움직인다.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혈압이 하강한다. 혈압은 오히려 상승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마취가 됐을 때 혈압이 하강하는 편이에요. 마취 중 혈압이 낮고 관류가 불안정하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혈압은 어느 수준이냐인가. 자, 요거는 알려드렸죠. 혈압이 굉장히 중요한 마취의 요소 중에 하나라 그랬고, 평균 혈압은 80에서 120 정도로 유지되는 게 좋다 그랬죠. 자, 혈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처음에 수축기, 이완기,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평균 낸 평균 혈압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수축기, 이완기, 평균 혈압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평균 혈압이에요. 그래서 평균 혈압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안 좋다 그랬죠? 60입니다. 60. 평균 혈압 60 이하 혹은 수축기 혈압 90 이하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20이 90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평균 혈압 95가 60으로 떨어지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얘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평균 혈압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혈압 한 60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캡노그래프에서 정상적인 EtCO2 그래프의 모양은, 자, 이게 캡노그래프라 그랬죠. 이 그래프가 이게 정상적인 모양이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모양이 우측이 더 높고 좌측이 더 낮고, 그래서 갈수록 상승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이 더 높은 사다리꼴의 모양입니다. 정답은 1번. 그렇죠? 모니터를 통해 EtCO2의 레벨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면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모니터를 통해서 EtCO2의 레벨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얘가 전혀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 위에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올라왔다는 거죠. 이번에 아예 안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예 안 올라온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기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 회로가 뜯어졌든지 아니면 삭관이 나왔든지. 그러니까 얘가 이게 안 뜬다는 거는 자발 호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공 호흡을 해야 되죠. 자발 호흡을 못 한다고 하면은 인공 호흡을 일단 해야 되니까 자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기계가 못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동물을 직접 보고 흉강이랑 복강이 올라오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 호흡이 없는 것이므로 동물의 흉강이나 복강이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두 번째로 ET 튜브 및 호스 등 마취 회로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호흡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기계적으로 뭔가 딱 뜯어져 갖고 기계 쪽에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ET 튜브라든지 호스라든지 이런 회로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죠. 튜브가 빠졌을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하다가.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수술 중에서 특히 그 이빨 하는 스케일링 있잖아요. 스케일링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취기가. 그러면은 스케일링이든 이빨치료든. 그러면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자꾸 치료를 하니까 튜브를 건드려요. 그러다가 튜브가 그냥 쏙 하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에도 고정시켜 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기계에서는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확인을 했더니 이 회로에는 이상이 없어. 막힌 데도 없고 끊어진 데도 없고 그러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호흡백을 짜줍니다. 그래서 호흡백을 짜서 산소를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이렇게 살짝 조금씩 올라와요. 이렇게 호흡백을 짰는데도 공기가 안 올라오면 그때는 인공호흡을 그때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게 이 자체가 인공호흡이지만 그 기계에 연결해서 기계적 환기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즉시 기화기의 마취 레벨을 올린다. 자, 기화기의 마취 레벨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마취가 더 깊게 되죠. 지금 호흡을 안 하는 게 마취가 더 깊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취 레벨을 더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마취가 더 심하게 되니까 숨을 더 못 쉬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 자, 경우에 따라서 기계적인 환기로 전환한다. 이 경우라는 거는 보통 뭐냐면은 호흡백을 짜도 잘 듣지 않고 호흡백을 짜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싶을 때는 기계적 환기로 전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기계를 사용해서. 자, 이 단계는 본격적인 마취에 앞서 환자를 진정시키고 통증을 줄이며 근육을 이완하는 목적으로 한다. 이 단계가 잘 수행이 되면 환자를 다루기 쉽게 만들어 이후의 마취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마취에 사용하는 총 약물의 용량을 감소하는 장점도 있다. 이 단계는. 자, 이거 뭐죠? 자, 마취가 몇 단계 있다 그랬죠? 어디 있나요? 자, 마취는 4단계 있다 그랬죠. 중요한 마취의 단계가 전마취, 도입, 유지, 회복. 그 중에서 전마취 단계죠. 전마취 단계는 자, 마취를 하기 전에 뭐라 그랬죠? 해롱해롱. 그죠? 해롱해롱한 상태로 만든다는 거 그랬죠. 해롱해롱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진통제도 주고 진정제도 주고 그럼 애가 이제 해롱해롱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루기가 쉬워지니까 일단은 마취할 때도 쉽고 그리고 마취나 그 이후에 도입 과정, 유지 과정, 회복이 굉장히 부드럽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는 이 마취에서 약물을 잘 사용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 약물이 줄어듭니다. 어떤 약물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마취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가지 진통제랑 진정제를 잘 조합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사용하는 도입 단계에 사용하는 프로포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기화할 때 쓰는 마취라든지 이런 마취제를 실제로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마취 단계라 그랬어요. 정답은 5번. 이 약물의 호흡마취 도입 시 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서 국내 많은 동물병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 정맥에 주사하여 동물의 의식을 잃게 하여 삽관을 용이하게 하며 마취의 도입과 회복 등이 부드러워 개와 고양이에서 널리 사용한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취급과 관리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이 약품. 뭐죠? 자, 도입 시 삽관할 때 쓰는 거 뭐죠? 우유주사라고 불렸던 뉴스에서 프로포폴이죠. 자, 도입. 자, 프로포폴 쓰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동물을 기절시키려고. 기절시켜버리면은 관을 넣는데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프로포폴입니다.
다음 중 ECG 촉자를 신체에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일단은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ECG 연결할 때 이거 꼭 기억해두라 그랬죠. 어느 다리가 어떤 색으로 연결하는지. 그쵸? 자,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오른쪽 앞다리는 우리가 오른손이니까 사실 되게 좋잖아요. 좋다고 해야 되나? 많이 쓰니까 흰색 그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반대편이니까 왼쪽 앞다리 검은색.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뭔가 좀 무섭죠? 무섭나? 하여튼 빨간색은 이제 왼쪽이면서, 그죠? 그 다음 뒷다리 쪽 쓰는 뭐 그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이건 여러분이 편한 대로 외우시는데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취를 만약에 병원에서 하게 되면은 이 촉자를 대부분 테크니션들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이거 빨간색 까만색 헷갈려서 엉뚱한 데다 했다, 그럼 이 CG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거꾸로 뒤집혀서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다시 뒤집어서 하면 되지만, 그거를 모르고 얘 심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죠? 5번이네요. 그죠? 자, 마취 시 심박을 관찰할 때 바르지 않은 것은, 고양이의 정상적인 심박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120회다. 자, 이거는 개죠, 개. 고양이는 120에서 80, 개는 70에서 120. 그죠? 정답은 1번이네요. 자,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보상성으로 심박은 느려진다. 자, 심박을 관찰할 때 보세요. 심박은 혈압과 함께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혈압이 낮아지면 심박도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보상이라는 거는 뭔가 부족하니까 다른 것을 메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혈압이 막 상승을 해요. 이거는 피를 쭉쭉쭉쭉 엄청 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가 엄청 한번 짜줄 때마다 잘 도니까 박동을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특정 양을 갖다 내가 쭉 짜줘야 되는데, 만약에 짜주는 힘이 아주 좋다, 그럼 한 번만 짜도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짜주는 힘이 아주 약해서 막 쫄쫄쫄쫄 나온다, 그러면은 열심히 짜야 되죠. 그쵸? 이거랑 마찬가지로 혈압이 상승하면은 심박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혈압이 하강하면은 심박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보상성인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보상성으로 심박은 느려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뛰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ECG를 함께 관찰하여 부정맥의 여부도 확인해야 된다. 그쵸? 자, ECG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이게 정상파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형, 간격, 속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보면서 심박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심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증이 있거나 마취가 약한 경우에는 심박이 상승할 수 있다. 그쵸? 혈압이랑 관계없이, 물론 보통 혈압이랑도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마취가 조금 그냥 약하든지 아니면은 아파가지고 자꾸 깰라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심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낮아진 심박은 약물을 통해서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심박이 뭐라 그랬죠? 심박을 볼 때 뭐 파형, 간격, 속도 이런 것들이 정상이랑 다를 경우에는 바로 수의사한테 얘기해줘야 된댔어요. 왜? 이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경우에 따라 마취의 깊이를 낮추거나 심박이 낮으면은 마취가 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깊이를 낮춰서 그러줄 수도 있고, 심박을 갖다가 뛰게 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아트로핀이라든지 뭐 글리코피룰레이트라든지 몇 가지 약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박이 막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심박이 떨어지면은 마취를만 낮추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심박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수의사가 약을 놓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사 마취는 뭐라 그랬죠? 근육에다가 그냥 주사를 놔서 마취시키는 거고, 호흡 마취는 뭐예요? 호흡 마취는 가스를 갖다가 계속 주는 거죠. 가스를 계속 주면서 실시간으로 마취 정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주사 마취랑 호흡 마취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은 주사 마취는 호흡 마취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호흡 마취가 더 안전해요. 왜? 과량 투여 시 해독이 어렵고 깊이랑 시간 조절이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마취가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그냥 마취 주사를 딱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사 마취 같은 경우는 해독제가 없으면은 만약에 이게 과량 들어갔다든지 동물이 너무 민감하면은 마취를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깰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 마취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호흡 마취는 실시간으로 마취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화기를 통해서 호흡 마취는 마취기기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사 마취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간다. 마취기구, 산소 탱크 다 필요하죠. 주사 마취는 고양이 미용이나 수컷 중성화 같은 짧은 시술에 적합하다. 이제 간단한 시술 같은 거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큰 수술에는 호흡 마취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흡 마취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술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술이 너무 대규모로 진행이 된다. 그때는 호흡 마취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것은 목에 ET 튜브를 기관으로 넣는 과정으로서 기관을 통해 마취제와 산소를 주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마취의 도입 단계에서 수행하며 동물 보정사가 아니고 동물 보건사의 보정이 중요한 이 행위의 이름은 뭐였죠? 자, 뭐죠 이거? 우리가 실습도 했죠? 이 실습도 했는데 모르면 안 되죠? 삽관이죠, 삽관. 목에다 관 넣는 행위. ET 튜브를 기관으로 넣는 거니까 삽관이죠. 그죠?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 비율을 나타내며 폐에서 적혈구로 산소가 공급되는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혓바닥이나 손, 귀, 잇몸 등 점막이 드러난 부위에 집게처럼 된 기계를 찝어서 측정을 한다 그랬죠? 이 측정 항목은 뭐죠? 측정 항목 뭡니까? 산소 포화도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이제 여러 항목이 있는 거예요. 호흡도 있고 산소 포화도도 있고 체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 중에서 산소 포화도를 지금 설명한 거죠. 얼마 이상? 적어도 95 이상. 정답은 5번. 자, 병원에서는 보통 뭐라고 부른다고요? 병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SpO2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pO2 어때요? 그럼 97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이것은 산소가 마취 기화기를 바이패스하게 함으로써, 바이패스는 이렇게 혹 건너가는 거예요. A에서 B, C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그냥 C로 B를 그냥 확 터놓고 가면 그걸 바이패스 한다 그래요. 페루에서는 이제 바이패스라는 용어를 좀 쓰는데, 바이패스 함으로써 환자에게 산소를 100% 공급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장치 이름 뭐라 그랬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산소 플러시 버튼이죠. 이거 산소 플러시 버튼을 사용하면은 마취제 공급을 하지 않고 산소만 공급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 기화기를 갖다가 산소가 처음에 들어가서 기화기를 만나서 가스가 섞여갖고 들어오는 원리라 그랬죠. 그때 이제 회로를 보여드릴 때. 근데 기화기 쪽으로 안 가고 기화기를 혹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기화기를 건너뛰게 되면은 이게 바이패스 하는 거죠. 그렇게 바이패스를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산소만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걸 딱 누르게 되면은 산소만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소 플러시 버튼. 자, 다음 중 마취가 위험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취는 항상 위험하다 그랬죠. 마취 위험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우리를 억지로 재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압이랑 심박이랑 이런 것도 하강을 하고, 전신 마취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이니까,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없으면 뭔가 대처가 늦죠. 어쨌든 순환계 및 호흡계의 기능을 저해하고,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은 간이나 신장 등을 통해 대사되면서 기관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 그랬죠. 그리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가지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떤 뭐라 그랬죠? 그 백신 맞거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취가 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 그랬고, 체온 중추를 자극하여 고체온증을 유발시킨다. 자, 마취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대부분 고체온증이 아니고 제일 많은 합병증은 저체온증이라 그랬죠?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취에서 동물보건사의 역할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다양한 마취기구 점검해야 되죠. 적절히 마취 중에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중요한 수치를 점검해야 되고, 심박, 호흡 등 동물의 바이탈,
이상을 보이면 즉시 약물을 투여한다. 자, 동물보건사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여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취 전날 고객에게 연락하여 절식을 요청한다. 이런 전화를 하게 되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수의사를 보조해서 응급처치를 수행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마취 중에는 항상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